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외래교수로 있는 이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2월 남북평화재단 원래 세미나에서 북한의 두 적대적 국가 관계 선포 이후에 남북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다시 한 학기 강의 형식으로 통일학 입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한반도는 전쟁터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한반도 분단을 둘러싼 이야기, 그리고 한반도에 관련된 지정학, 지경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이 배제된 주변국들의 한반도 분할 논의를 38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에 급히 거졌다는 38선 이야기로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배제하고 복수의 주변국들이 한반도 분할을 최초로 논의한 사례는 임진왜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명과 일본 간에 우리 민족이 배제된 상태에서 광화회담이 진행됐고, 그 속에서 한반도 분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는데요. 일본이 이 조선반도를 파죽지세로 이렇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출동을 했고요. 평양선 정투에서도 명나라 군대를 일본이 물리치는데, 일본이 이제 계속 북상하면서 여력이 없었던지 명나라 장수 심유경에게 대동강 이서와 이동으로, 그래서 이서를 명나라가, 그리고 이동을 일본이 가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한반도 분할 논의입니다. 우리 조정은 이런 논의를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분할 논의가 진행된 게 159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심유경에게, 명나라 장수 심유경에게 다시 조선반도를 4도씩 각각 분할하자. 그래서 명나라의 속국은 조선이니까 조선이 한성과 북쪽 4개도와 그리고 일본이 남쪽 4개도를 할양해서 서로 통치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일본이 갖고 싶었던 4도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러한 분할 논의를 비롯한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이 분할 논의는 명나라 황제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랑캐하고 휴전을 논의하면서 조선을 분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황제한테 격에 맞지 않는 논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한 장수조차도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황제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사되지 못했고, 휴전 국면 속에서 소강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일본이 1597년에 정유재란을 일으키고, 우리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셔가지고 1598년에 임진왜란이 총 7년 전쟁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반도 분할 논의가 언제 또 있었는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는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다시 한반도 분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분할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1894년에 모두 알다시피 청일전쟁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 청일전쟁의 기운을 사전에 영국의 킴벌리 외상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은 1885년부터 러시아의 남하 저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거제도를 무단으로 점령하기도 했는데요. 2년 동안 무단 점령했습니다. 이런 영국은 청일전쟁을 막기 위해서 조선 중립화 또는 청과 일본의 조선 분할 점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에게 승인까지 받았는데 일본이 반대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참조로 러시아는 이미 이 한반도 근처에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편전쟁 이후에 1860년 베이징 조약에서 연해지를 획득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북쪽의 동쪽 끝에 국경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상당히 전국이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죠. 1880여 년에 2년에 이모군란도 있었고, 이모군란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로 출병을 하고, 또 1884년에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일본의 지원 속에서 일으키지만 청나라가 진압해서 3일 천하에 끝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텐진 조약을 1885년에 맺게 되는데요. 이때 청나라 일본 부대가 모두 철수하는 대신 출병 시 상호 통제하자 이런 합의를 합니다. 그 이후 이제 한반도에서 청은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이때 명동에 와서 많은 장사를 하면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됩니다. 서울의 명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부패한 조정이라든지 신하들에 대해서 탕과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학 농민들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이 대만과 요동반도를 획득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움직여서 즉 삼국이 간섭을 해서 요동반도를 다시 중국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배후에서 제종한 사람이 명성황후다 이렇게 일본이 알게 돼서 1895년 10월에 일본의 하급 무사들이 궁궐을 진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창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종도 두려움을 느껴서 1896년에 아간파천을 하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했는데 영국은 이미 우리와 상의 없이 일본과 청나라한테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할 논의는 다시 러시아와 일본으로 이어집니다. 즉 1890년에 강해지는 러시아를 보면서 일본이 먼저 러일간 분할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대동강 원산 39도선이나 경성 위쪽에 38도선으로 나눠 갖자는데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상시에만 경성을 경계로 북쪽과 남쪽을 분할 점거하자. 그런 거에만 이제 동의를 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분할제를 갖다 거부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점점 이 만주 쪽에서 연해주뿐만 아니라 만주 쪽에서 힘을 강화시켜가지고 의아단 운동이라는 게 1899년에 발생되는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방의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게 되죠. 이것을 막고자 이렇게 남하하는 강화하는 러시아를 저지하고자 영국이 일본과 1902년에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강해지니까 러시아는 강해지는 일본에게 39도선, 즉 대동강 원산으로 한반도를 나눠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해진 일본은 약화되는 러시아를 보면서 그 분할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러일 전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일본에 전비 조달하면서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를 일본이 신흥 강국으로 이기게 되면서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황제정이 몰락하기도 하죠. 일본한테까지 지니까 러시아 황제의 권위가 이제 떨어져서 러시아 혁명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국과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1905년에 조선은 일본이 지배를 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한다.
라는 것을 합의하는 그런 밀약을 맺죠.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11월에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으로 임명돼서 조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일제가 완전히 을미 조약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강점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말에 청국과 일본,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분할 논의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한반도 분할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38선 이야기입니다. 해방 때 갑작스럽게 소련이 진주를 하니까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8월 11일 날 38선을 갑작스럽게 새벽에 그었다. 그래서 자를 대고 걷다. 이런 것들이 정설로 있는데요. 실제로 조선일보가 2014년 8월 14일 보도한 것은 38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포츠담 회담이라고 1945년 7월에 유럽의 전후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논의하고자 하는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미 서울 바로 북쪽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그 당시에 포츠담 회의에 참석했던 미군 인사가 실제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38선에 대한 분할 구상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미국은 1942년에 장제스에게 루즈벨트가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제안합니다. 필리핀처럼 힘이 약한 나라, 그리고 자치 능력이 없는 나라가 조선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례처럼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했듯이 조선의 힘이 일정 정도 육성될 때까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장제스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4년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라는 그런 문구를 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는데요. 실제로 1944년 미 국무부의 한반도 점령안을 보면 일단 군사작전을 통해 점령을 하고 그래서 군정을 세우고 그 군정을 통해서 신탁 통치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 독립을 시킨다라는 신탁 통치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28일 스탈린과 이때 이제 루즈벨트가 죽고 트루먼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루먼의 특사 홍키스가 스탈린을 만났는데 미국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4대국이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근데 기한을 25년으로 하자. 뭐 단축되면 5년, 10년도 좋다. 이게 이제 소련이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정짓는 걸로 소련이 앞에서 얘기한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을 생각했는데요. 이때 미국은 국제 신탁 통치안을 적용하면서 주요 지역은 조기 점령한다. 한반도를 조기 점령한다 입장을 가졌는데 이거 소련과 구체적으로 성문화되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합의를 하지 않았냐면 이때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즉 미국의 원자폭탄이 개발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 소식이었냐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으로 하나하나 섬을 점령하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2만 명, 3만 명의 한 섬에 주둔군 일본군을 이제 전멸시키면 미군도 5, 6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히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은 이미 소련이 베를린을 점령하고 미국도 같이 독일을 함락시켰으니까 이제 그 힘을 아시아로 돌려가지고 소련이 일본에 참전을 해야 된다. 태평양전에 참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와야지 일본이 쉽게 항복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게 포츠담 회담이었고 그 속에서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논의해야 되는데 그 논의가 결국 흐지부지 된 거예요. 왜? 소련의
북쪽에서의 태평양 전쟁 참전의 필요성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어쩌면 국제 핵정치의 최초의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포츠담 회담은 그냥 큰 결론 없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는 큰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은 한반도에서 최고 5년에 걸쳐서 4개국 신탁통지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미국과 소련이 주요 주체가 되고 조선인과 영국, 중국은 협의에 대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지를 실시한다는 것을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분할을 둘러싼 논의가 임진 왜란서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선은 그런 역사적 산물이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진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한반도 분할 논의는 그냥 논의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쟁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왜? 그 갈등은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또 이것을 막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자기 땅이 나눠지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일단 전쟁에서부터 살펴보면은 1866년 병인양요, 이걸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했는데 우리가 정족 산성에서 이걸 격퇴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미국이 제네럴 셔머노를 불태운 것에 항의해서, 그때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이었는데요. 남북전쟁 끝나고 조선 한번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강화도에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된다. 왜 철수하냐면 강화도에서 일반적인 정규군만이 아니라 그 노비처럼 있는 이름도 없는 무명 용사들이 너무 미국 정규 해병대에 너무 맞서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싸우는 거예요. 비록 이겼지만 자랑스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조선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절대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강화도를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힘을 보여줬다 하면서 자진 철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은 그렇게 협상하지 않은 것이 미국을 철수시킨 힘이다 하면서 척합의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세국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일본은 미국의 한포 두 방에 개방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두 차례 프랑스, 미국의 전쟁을 막아내면서 계속적으로 한반도 세국 정책을 펴나갑니다. 근데 이런 전쟁은 좀 작은 규모의 전쟁이었다면 1894년 앞에서 살펴본 청일전쟁이라든지 1904년 러일전쟁은 상당히 커다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뒤에서 살펴보고요. 또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이 만주사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제가 동북지역에 만주 지역에 만주국을 설립합니다. 그럼 만주국에 누가 많이 살죠? 우리가 일제로부터의 강점에 피해에 시달려서 평안도 사람, 한경도 사람, 또 심지어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중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일 투쟁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만주국을 통해서 일본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만주국에 안주하지 않고 1930년 중일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전부 다 점령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후에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국가 총동원법을 1938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조선에 대한 강제징용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징용뿐만 아니라 징병된 사람, 강제 징병된 사람을 추산해 보면 일본으로 징용된 사람은 한 100만 명, 조선 내에서 동원된 사람, 철도 같은 거 짓고 군수공장 짓는 데 동원된 사람이 한 450만 명, 그리고 군인이나 군속으로 동원된 사람이 37만여 명, 그래서 600만 명이
징용됐거나 징병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여성 조선인 위안부는 이 60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941년 태평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까 그 강제 징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943년부터 학도병 등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강제 징병해서 군인으로 그래서 총알바지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제가 패망하고 그러면 우리 조선인들과 직감적으로 연관된 전쟁은 이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46년서부터 1949년, 즉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조선인들은 또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2차 국공내전으로 세계에 알려진 전쟁인데요. 이걸 이제 동북해방전쟁이라고 북한은 일컫고 중국도 그렇게 일부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장제스 군대는 국민당의 장제스 군대가 미국 무기, 신식 무기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공산당의 수도, 중국의 남쪽을 국민당이 통치했다면 북쪽을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북쪽 수도인 연안을 점령하고 그리고 만주가 일제가 패방하면서 만주국이 사라지면서 무주공산이 됐는데 이것을 차지하는 전투에서도 장제스 군대가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북한으로도 도망가고 간도 끝까지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 바로 앞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때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조선인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그때 지지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면서 정규군으로 한 4만 명, 3만 명에서 4만 명, 그리고 민병대로 20만 명 정도가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족이 해방 이후에 만주에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100만 명이 내려옵니다. 근데 100만 명이 남죠. 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중국의 밭을 그 용종에 가면 이제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물레방아를 돌려서 밭 농사에서 쌀 농사로 바꿔놨거든요. 그게 많이 옥토가 됩니다. 쌀도 잘 나오고. 여기서 그냥 살겠다. 한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100만 명 중에 거의 25만 명 정도가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도에서 대해전이 일어나면서 북경을 다시 함락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군대를 물리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하이남섬, 중국의 휴양지죠. 그 홍콩 마카오 앞에 있는 그런 섬인데 그 해금도라고 하는데 그 해금도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그 전쟁을 진행하면서 중국에서 한때 조선인들이 잘 싸운다, 조선족이 잘 싸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일본한테 빼앗은 무기도 총 10만 자루도 지원하고 일정하게 백두산으로 우회할 수 있게끔 조준 국경을 열어주고 또 북한에서 만든 소련이 공식적으로 스탈린과 장제스가 국제 회담에서 만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 공산당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물건을 뜯어가다가 이제 북한을 지원해서 북한의 공업을 복구시켜서 거기서 만든 물건, 설비도 대주고 원료도 대줘서 거기서 만든 물건으로 군복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을 북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전쟁 특수가 생겼다. 이런 것이 남한 신문에도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상당히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우리 민족이 이런
구한마음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진행됐던 많은 전쟁을 막고자 노력을 했던 건데요. 이런 노력에 숭고한 희생들이 따랐습니다. 구한말 각기각층의 국가의 개혁과 독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됐죠. 그래서 자주적인 지정학적 고민도 제시되었습니다. 즉 1882년 군인들이 괜히 임오군란을 일으킨 건 아니죠. 군대를 개혁해야 된다. 또 일본의 기대였지만 개화파들은 근대화시켜야 된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1895년 서재필 선생이 독립협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대신 중에 민영환이 을사조약 규탄을 얘기하면서 자결됐고요. 또 외교관 중에 순국을 하신 이한열 열사가 계신데 이분은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자기의 고민 속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07년 이준 이상설, 이의종 등 헤이그 특사의 만국 평화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김광재, 서성돈 즉 대구 지역 인사들 중심으로 국제보상운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조선통감, 조선총독이나 마찬가지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있었고 그 안중근은 일본, 중국이 평화롭게 연대해서 서양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는 동양평화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흐름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반봉건, 반해세 농민안쟁으로서 부패한 지배계급에 저항하면서 개혁과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한 조선시대 최대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희생되신 분들이 몇 명이냐? 한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0만 명은 임진왜란 때도 이 정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하나의 커다란 전쟁에 맞먹는게끔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제로부터 많이 누락되었다. 일제가 많이 누락을 고의적으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병전쟁이 있었죠. 1895년 을미의병. 단발령에 반대하는 양반 중심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의병에는 이제 평민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민이었던 신노석도 여기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07년에는 해산당한 군인들까지 동참하는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1910년까지의 의병전쟁이 일어나는데요. 13도 창의군이 꾸려지게 됩니다. 전국의 의병들이 모여서. 그래서 동대문 밖까지 진격하는데 여러분들 망우리 가시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는데 망우리 공동묘지에 되게 유명한 우리 역사적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게 13도 창의군 기념비입니다. 왜? 13도 창의군이 거기서 동대문으로 진격하는 투쟁을 벌여갖고 많이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있는데 위령비가 나중에 한번 망우리 가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일본 정규군과 의병이 전투한 횟수가 한 2,800여 회. 그리고 의병이 한 14만 명 정도 참전을 하고요. 2만 명에서 3만 명이 전사자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병들이 저항하니까 일제가 1909년에 일제 강점을 앞두고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전에는 남한의 면을 지배하지 못했다. 즉 철도, 도로를 중심으로 선과 선, 점과 점을만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의병이 많으니까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시골 어떤 마을로 들어가면 일본군이 죽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을 확실히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대토벌 작전을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이때 전라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의병들이 미셔 선샤인에도 나오죠. 이분들이 이제 만주로 이동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 애국계몽운동이 1905년부터 벌어지는데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자.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우리 민족의 교육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2,300개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립학교들을 통해서 1919년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제 그런 민중들의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거고, 그 힘에 의해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장 독립투쟁을 한 부대들은 어떻게 됐는가. 준비를 해서 1920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면서 따라오는 일본을 막기 위한 봉오동 전투가 발생되고 또 청산리 대첩이 만들어지면서 거대한 승리를 이루죠. 근데 이게 이제 좌우 분열로 인해서 많이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1927년 신관의 건설 통해서 다시 좌우가 모이자 이런 활동도 하고요. 아주 성악적인 의열단들이 미국이 아닌 일본의 지도부를 암살하는 그런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만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항일 무장 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 여운현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동맹이 만들어지고 일제가 패망될 걸 예상하고 전국적으로 조직화해서 바로 일제가 패망되자마자 8월 말까지 전국 140여 개의 지부가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우리도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분할 논의에 많이 희생되었고 또 그것을 막고자 하는 투쟁에도 많이 희생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 외세의 압박과 전쟁의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비구로 한국전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미군과 소련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선 이북을 소련이 점령하고 이남을 미군이 점령한다는 일반명령 1호를 발표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운동 진영은 찬탁이나 반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정하게 민족 우파 진영에 있었던 송진우, 동아일보 주필을 하셨는데요. 이 송진우 선생이 맨 처음에는 반탁 논의에 있다가 국제정세를 보아하니 찬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 의견을 모아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분열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는 차에 이때 이제 극우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북조선 임시민위원회를 건설하고 또 1946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방공단선,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셨는데요. 방공단선 중심의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 정부가 안 꾸려지면 남한 쪽이라도 임시정부를 만들고 정부 단독 선거를 하고 그래서 소련을 철퇴해야 된다. 38선 이북에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38선 주변에서는 남과 북의 군사 충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8선 주변의 군사 충돌이 끌어올라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1948년 4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진행해서 평화통일 노력을 이어갔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경고가 있었는데요. 문화인 108인 남북 협상 지지선언인데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후로 오는 사태는 저절로 민족상호의 혈투가 있을 뿐이니 내쟁 같은 국제전쟁이요 외정 같은 동족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곧 국제전 같은 내전이 일어나고 내전 같은 국제전이지만 동족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들만 한 게 아니라 4.3 민중항쟁이 일어났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헌의회 의원을 제주도에서 내지 못합니다. 그때 엄청난 미군정과 미군정의 탄압으로 인해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47년, 49년 여운형 선생님 먼저 48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김구 선생님이 또 암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민족적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반공 북진 통일 그리고 앞에서 동국해방전쟁이 있었는데요. 동국해방전쟁에 참여한 조선족 부대가 북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군대가 비등한 형태로 있다가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로 양쪽이 비등하다가 북한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국도 해방시켰는데 조선도 해방을 못 시키겠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전쟁론이 많이 들끓면서 이런 북진통일론과 혁명전쟁이 맞부딪히면서 결국 6월 25일 북한이 대규모 군사준비를 통해서 남침을 통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구한마을부터 느끼면서 외세 압박을 느꼈고 또 전쟁의 시대를 겪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엄청난 비극인 한국전쟁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필요성 느낀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가 먼저 깊이 고민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반도에서 왜 분할 논의와 전쟁이 빈번했는가? 이걸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저주? 지정학적 저주.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필연적인 충돌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주에서 잘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똑똑한 사람조차 많이 합니다. 왜? 역사가 그러하니까. 임진왜란부터 구한말,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런 지리적 특성을 통해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1899년 스웨덴에 루돌프 셀렌이라는 정착자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지리적 속성이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게 지정학인데 사실 이 지정학은 강대국의 전략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즉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 군사정책을 피면서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표상을 만들고 자신의 외교정책, 군대정책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적인 지정학을 반대하는 지정학이 나왔어요. 이게 비판 지정학인데 비판 지정학은 고전적인 지정학 담론에 담겨져 있는 국가들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비판 지정학의 학문의 핵심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것을 공부하는 게 비판 지정학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밝힌 게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지정학적 담론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19세기 초에 맥킨더라는 옥스퍼드 교수이자 의원이었어요. 이분이 이 하트랜드라는 곳이 있다. 즉 지금 러시아가 지배하는 건데 이게 동유럽까지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 동유럽을 차지하는 자가 유라시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확장이 동유럽까지 오는 것을 영국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어요. 즉 이게 러시아 남아 저지용 이론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 즉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적을 연결하는 그런 속에서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항상 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은 또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양 군대, 해양 파워, 씨 파워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정당화시켰고요. 여기에 미국의 스파이크만이라는 학자가 림랜드라고 그 하트랜드 주변 지역을 이론적으로 규정합니다. 즉 주변 지역을 잘 관리해서 이게 이제 초승달점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초승달지를 잘 통제해서 러시아의 즉 그때 이제 소련이 됐는데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이 강해질 수 있다. 이게 냉전 전략으로도 활용됐고 당연히 이 지리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변 지역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시파워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해군력을 되게 강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의 군사정책과
외교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 지정학이 쓰이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여기가 심장이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하면 그게 하나의 커다란 실제적인 표상이 돼가지고 외교 정책, 군사 정책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적으로 그런 거에 충돌 공간에 있게 되는 거죠. 강대국 얘기하니까 당연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독일은 또 어떤 지정학을 펼쳤냐. 군인이자 지정학자인 독일의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라빈스라움이라는 생활권을 얘기했는데요. 즉 인종적으로 우월한 게르만족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생존 지역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동유럽 지대, 소련 지대까지 북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급자족할 수 있고 게르만족이 위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의 정당화 일원으로 지정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치의 용어라 그래가지고 지정학이라는 학문적 용어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지정학 쓰면은 마치 나치, 인종주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자. 그래서 지정학이 많이 학문 세계로부터 배척당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부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되고 있죠? 최근 한반도 관련된 주요 지정학적 논의를 통해서, 즉 열강들의 전략이 지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필연적인 충돌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팽창되고 그걸 방어하는 논리로서 사람들이 정당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지점의 그런 분할 지점, 갈등 지점이 한반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커지면 대만 해협, 군사 위기와 함께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1905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분이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합의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되게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처럼. 그래서 뭐 자연 국립공원도 만들고 노동자도 많이 보호하고 이랬다는 분인데 제국주의에서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미국의 호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이런 호수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연계되는 쿼드 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인데 당선자 신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회담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에서 린치핀이다. 린치핀이 뭐냐면 마차 수레바퀴가 있어요. 마차 수레바퀴에 이렇게 기둥하고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핀을 딱 꽂아야 돼요. 그래서 핀을 딱 꽂으면 이렇게 밖으로 안쪽으로 펼쳐져가지고 이 수레바퀴가 달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 린치핀 같은 곳이 한국이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중국은 이런 미국의 태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제 중국도 컸으니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 중국은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다. G2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신형 대국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미국과 많이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미국이 과거 팽창했듯이 중국도 1대1로 대륙으로 해양으로 자기의 힘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태평양은 넓으니 중국과 미국이 같이 나눠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자신의 호수를 지키려는 미국과 또 예전부터 남중국해도 사실 태평양이죠. 남태평양인데 남태평양을 썼던 중국이 회복하려고 하는 자신의 영역을 그런 부분이 맞물리는 지금 충돌 현장이 대만 해협 위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대만 해협 위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선을 두 개 걷는데 한반도의 분단도 전쟁의 장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직영학의 부상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 어느덧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각을 했고 2021년 세계 최고의 경제지대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직영학이 뭐냐부터 살펴보면 직영학은 고전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그리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지정학적 결과를 산출하는 데서 하나의 경제적 도구다. 즉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패권을 유지하는데 어느 나라가 방해한다면 경제적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을 갖다 연구하는 학문, 어느 게 효과적인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직영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제체제에서 경제가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으니까 국가들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행위자와 다양한 경제 분야, 기업들이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의 지위가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영학의 이러한 학문적 개념의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냉전 시기에는 철저하게 정치 안보 체계가 경제 체제를 압도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영학은 지정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근데 재미나게 탈냉전 시기, 즉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대세가 됐다. 역사의 종언. 이제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본의 활동을 보장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얘기했죠. 세계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국유기업도 민영화시키고 그리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도 유연화하고 그리고 복지국가도 축소시키면서 다 자본을 돕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도 바꿔나갔습니다.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신자유적 세계화가 진행이 됐죠. 어떤 장벽도 없이. 근데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힘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권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권능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 없이 살 수 없고 중국도 미국 없이 살 수 없는 상호 의존성은 현실 국제정치학에서는 뭘로 얘기되냐면 취약성으로 얘기돼요. 저 나라 없이 우리가 못 살면 그건 우리 약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탈피해야 된다.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자조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의존성, 취약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기존 세계 초강대국으로의 권력 집중, 그 초강대국 밑으로의 서열화, 이런 현상이 약화되고 국제체제가 권력 분산이 되고 탈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초강대국이 있던 나라는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겠죠. 이게 탈탈냉전 시기의 본질입니다. 지금 포스트 냉전 시기다. 콜드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이 표면화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표면화되면서 초불확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미국이 자기의 지위를 만회하기 위해서 안보적 힘을 막 쓰는 거죠. 또 경제적 힘도 쓰고. 그래서 안보 밑에 경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그리려고 하는데 미국도 미국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디커플링, 즉 중국과 미국은 커플이 아니다. 같이 겹쳐져 있는 나라가 아니다.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위험한 품목만 좀 같이 안 해야 되겠다. 관리 정도 해야 되겠다. 리스크를. 그래서 디리스킹으로 바꿀 정도로 지금 미국의 의도도 잘 관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미래는 어차피 다원화된다. 다원화 질서 속에서 경쟁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수립하는가. 그리고 국제 시스템 차원의 공공재,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재 공급. 근데
그것에 비해서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성의 조화. 즉, 또 금융질서 속에서 투기, 국제적 투기를 막기 위한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할 건가. 이런 사이의 조화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확보해내냐. 그리고 그런 속에서 각 국가들의 균형, 세력 균형, 국제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비용을 분담하는가. 이런 거에 새로운 국제 질서의 미래는 달려져 있다. 각자 도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좋아, 협력을 하자.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호혜와 평등의 그런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초강대국 중심의 그런 질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냉전 시기는 우리가 그려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아시아는 어느 지역이냐?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대만 6개 나라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근대 이후로 이쪽 지역은 계속 피해만 많이 받고 전쟁을 갖췄죠. 뭐 물론 유럽도 갖췄지만 계속 전쟁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남아있죠, 아직도. 영토 분쟁도 남아있고. 근데 여기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자리 잡게 되고, 급기야 2021년에 IMF 기준으로 동아시아가 25조 달러, 북미 경제권이 24.6조 달러, 그리고 서유럽이 10.3조 달러. 뭐 이제 조금 더 유럽을 합치면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미 동아시아 경제권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21년 중국의 고성장과 코로나인데도 중국이 성장을 했죠. 유럽의 저성장.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단독으로 유럽연합의 GDP를 능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경제지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대해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지경학적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국익에 맞는 전략적 구상을 우리의 지리적 환경에 담아야 된다. 그것이 전체주의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나라와 호혜 평등, 평화 번영의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정학적, 지경학적, 자주적인 그런 담론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유리한 조건은 예전의 약소국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신흥 강국이 됐다는 거. 강소국이 됐고 중견국으로 됐다는 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완충하면서 우리의 어떤 자주권을 확보해 나가는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견제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견제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런 균형을 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왜? 우리가 약속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하지 않냐. 그건 성장한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 그리고 세계 제1의 경제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노력들은 이미 과거부터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린 전쟁터가 아니야.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님은 찬송가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래서 이게 애국가에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담겨졌습니다. 우리 삼천리는 전쟁터가 아니라는 뜻이죠. 구한말에 많은 비극을 겪으면서 19세기 초, 20세기 초에 이렇게 표현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1990년 해운 한만청에서 부산이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가 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컨테이너 항구로 세계 제1의 부동항이었는데 이 노무현 정부가 그걸 이어받아서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고를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 지경학적인 발상인 거죠. 뭐 탄핵 때쯤 박근혜 정부도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면서 같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면서 이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전승절 중국 대회에 다른 나라들은 참가하지 않는데 미국, 일본도 참가하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건 되게 탄핵 때쯤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면서 신북방, 신남방 그래서 주변국들과
서로 윈윈하는, 그리고 남과 북도 발전하는 그런 구상을 펼쳤죠. 근데 이런 구상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주변국의 지정학, 지경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눈치 보기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주적인 지정학과 지경학적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당연히 강대국들이 지정학과 지경을 펼칠 때 역대 과거로부터 진행됐던 분할의 시점인 분단선은 상당히 강대국들의 전략적 개입의 명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분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개입의 명분을 억제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했습니다.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이렇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평화를, 제가 3화라고 그러는데요. 산업화 민주화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와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의지를 우리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우리의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시안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가는데 정치 외교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데, 사실 아세안도 그렇고 이 동북아 지역도 그렇고 점점 경제적 GDP도 올라가지만 군세력도 증가합니다.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전쟁으로 폭발해야 되는가?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이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이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잘 샀는데 군사적, 외교적 갈등을 풀지 못해서 결국은 여기 3차 대전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아시아 패러독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풀어야 돼, 우리가 풀 수 있는 과제라는 거죠. 그 과제를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노력으로 해결하면서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 그런 지정학, 지경학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반도는 절대 전쟁터가 아니다. 한반도는 한반도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의 보물창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대전환의 출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부터 또 세부적인 주제로 한반도 우리가 평화와 번영, 통일이 가능할 건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